2025년 3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좁은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한 책마루 서점은 32해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삐걱거리는 유리문,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책장들. 이곳은 1993년부터 이 동네 학생들의 작은 안식처였다. 서점 주인 박동철. 68대 나이에 그는 마침내 은퇴를 결심했다. 허리는 더 이상 무거운 책 상자를 들 수 없을 만큼 굽었고 눈은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울 만큼 침침해졌다. 무엇보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서점은 너무 넓고 쓸쓸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셔야죠. 큰아들 박준서가 말했다. 대기업 부장인 그는 아버지의 은퇴를 몇 년째 권유해왔다. 정리하시고 저희 아파트 근처로 오세요. 손주들도 보고. 박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결심이었다. 그는 서점 창문에 작은 공지를 붙였다. 32년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책마루 서점은 6월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주인 드림. 공지가 붙은 지 사흘째.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동네 주민이 찍은 서점 공지 사진이었다. 그리고 짧은 글이 덧붙여졌다. 우리 동네 32년 된 작은 서점이 문 닫는데요. 학창시절 여기서 참고서 많이 샀는데 아쉽네요. 평범한 게시물이었다. 좋아요 20개, 댓글 5개. 그러나 그 5개의 댓글 중 하나가 심상치 않았다. 책마루 서점이요? 혹시 주인분 성함이 박동철 씨인가요? 댓글을 단 사람은 김민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였다. 그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대법원 도서관입니까? 긴급히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준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다. 1998년. 그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의 수첩. 누렇게 바랜 페이지를 넘기자 연필로 쓴 글씨가 나타났다. 책마루 서점, 박동철 아저씨. 꼭 보답하자. 김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포털 사이트를 열고 책마루 서점을 검색했다. 위치를 확인한 그는 다음 날 아침 첫 기차를 예약했다. 같은 시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구실. 이수진 교수는 우연히 본 SNS 게시물에 얼어붙었다. 책마루 서점. 그 이름이 27년 만에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불가능해. 아직도 그 자리에? 그녀는 급히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사진첩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1996년.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녀가 서점 앞에서 찍은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등학교 입학 기념. 박 사장님께 감사하며. 이수진은 조교에게 다음 주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부산의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사무실. 최태영 변호사는 동창 단톡방에서 책마루 서점 소식을 접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물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일정 비어있나? 네, 대표님. 서울 출장으로 잡아줘. 개인 일정이야. 최태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2001년. 그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그의 겨울이 떠올랐다. 대학 입학 원서를 낼 돈조차 없었던 그에게 누군가 조용히 봉투를 건넸던 순간. 이건 장학금이야.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학생 도와주면 돼.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동철이었다. 사흘 후. 책마루 서점 앞에는 낯선 승용차들이 하나둘 멈춰 섰다.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녀들이 서점 문을 열었다. 박동철은 손님이 이상하게 많다고 생각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서너 명 오면 다행이었는데 오늘은 벌써 10명이 넘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이는 김민준 판사였다. 그는 서점을 둘러보며 말했다. 사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박동철은 고개를 가웃했다. 죄송하지만 1998년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참고서 살 돈이 없어서 여기서 몇 번이나 공짜로 받았던 박동철의 눈이 커졌다. 그러나 그는 애써 모른 척했다. 아, 그래요? 기억이 잘. 워낙 오래돼서. 그때 이수진 교수가 들어왔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 이수진입니다. 1996년에 박동철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잘못 아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최태영 변호사, 박은혜 의사, 강동훈 교수, 윤미래 사회복지사. 오후 4시 서점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 사장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박동철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낡은 공책 하나를 들고 나왔다. 외상장부. 1993년 3월 2일부터 2025년 3월까지 32회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름, 날짜, 물건 목록, 그리고 단 한 번도 완납 표시가 없는 4,500개의 이름. 김민준이 장부를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그의 이름이 보였다. 김민준, 1998년 3월 5일, 수학 참고서 1권, 노트 3권, 연필 1다스. 이수진이 중간 페이지를 펼쳤다. 이수진, 1996년 4월 12일, 영어 사전 1권, 형광펜 세트, 공책 10권. 최태영이 마지막 부분을 봤다. 최태영, 2001년 12월 3일, 대학 입학원서비 5만 원. 서점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조용히 흐느꼈다. 박동철은 낡은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어떻게 다들 찾아오셨어요? 김민준이 대답했다. SNS에 서점 폐업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본 우리들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동문회, 지역 커뮤니티, 각자의 인맥을 통해서요. 지난 사흘간 150명이 넘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이 덧붙였다. 하지만 오늘 직접 온 사람은 37명입니다. 나머지는 해외에 있거나 먼 지역이라. 박동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작은 도움이었어요. 여러분이 갚을 필요 없습니다. 갚을 필요 없다고요? 최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장님, 저는 그 참고서로 대학에 갔습니다. 장학금으로 학비를 냈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사장님 덕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혜 의사가 말했다. 2003년 제가 고3이었을 때 아버지가 실직하셨어요. 의대 지원을 포기하려던 순간 사장님이 조용히 수능 문제집을 건네주셨죠. 나중에 의사 되면 아픈 사람 많이 살려라고 하시면서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박동철은 외상장부를 가슴에 안았다. 이게 제 전부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내와 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아이들을 우리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포기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993년 3월 서점을 열었을 때 첫 손님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새 공책을 사려고 왔는데 돈이 10원 모자랐죠. 그 아이가 울먹이며 돌아가는 걸 보고 그냥 건넸습니다. 다음에 줘도 돼 하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박동철은 외상장부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준호, 1993년 3월 2일, 공책 2권. 이 아이가 첫 번째였어요. 그 후로 비슷한 아이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나 봐요. 책마루 서점 아저씨는 외상을 받아준다고. 처음엔 한 달에 서너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났어요. 10명, 20명, 50명. IMF 때는 한 달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강동훈 교수가 물었다. 그럼 장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상만 주면. 박동철은 쓸쓸히 웃었다. 장사요? 적자였죠. 매달 적자. 그래도 아내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고 저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버텼어요. 왜 그렇게까지? 김민준의 물음에 박동철은 먼 곳을 바라봤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공책 살 돈이 없어서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몰래 공책과 연필을 주셨습니다. 동철아, 공부는 꼭 해야 한다. 이건 선생님이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라. 그 덕분에 저는 중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나도 그 선생님처럼 살겠다고. 누군가의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점 안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이수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사장님, 저는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청소 일을 하셨는데 그 돈으로는 제 참고서까지 살 여력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봄, 저는 이 서점에 왔습니다. 영어 사전이 필요했는데 가격이 3만 원이었죠. 제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공부 잘해라. 사전은 선물이야. 저는 그날 밤 사전을 베고 잤습니다. 그리고 매일 단어를 100개씩 외웠어요. 결국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고 지금은 교수가 됐습니다. 그 사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책장맨 위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최태영이 말했다. 저는 2001년 겨울 대학 입학원서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셨고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가신 상태였죠. 그때 사장님이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장학금이니까 받아라.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학생 도와주면 된다고 하셨죠. 저는 그 돈으로 원서를 냈고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사장님께 보답하겠다고. 하지만 졸업 후 이 서점을 찾았을 때 사장님은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하시면서요. 박동철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부담 가질까봐 그냥 잊혀지고 싶었어요. 김민준이 외상장부를 다시 펼쳤다. 사장님, 이 장부에는 4,500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32년간 4,500명, 1년에 평균 140명, 한 달에 12명, 거의 이틀에 1명 꼴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상이 아닙니다. 이건 사장님의 인생입니다. 32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학생들을 도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여기 빚을 갚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수진이 말했다.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4,500명의 인생을 바꿨다고. 박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68평생. 그가 이토록 많이 운 적은 없었다. 외상장부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로 한 여성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4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윤미래, 서울시 사회복지관 관장이었다. 사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박동철은 그녀를 바라봤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혹시 1999년에 온... 네, 맞습니다. 윤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1999년 9월.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고 저는 두 남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서 저녁을 차리고 동생들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공부 시간은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책상에 앉을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학기 문제집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윤미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기억이 너무 생생했다. 9월 어느 날 저는 이 서점에 왔습니다.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죠. 수학 문제집 외상으로 살 수 있나요? 하고요. 그때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문제집뿐 아니라 공책 5권, 볼펜 1다스, 형광펜까지 주셨습니다. 이건 외상이 아니야. 장학금이라고 생각해.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친구 도와주면 돼. 사장님의 그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박동철은 눈시울을 붉혔다. 기억납니다. 그때 내가 손이 너무 거칠어서 놀랐어. 중학생 손이 아니었지. 네. 설거지를 도와드리느라 그랬습니다. 윤미래가 말했다. 그 후로 저는 이 서점의 단골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왔죠. 그때마다 사장님은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대학 입시 원서 낼 때도 사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 시절, 저는 다짐했습니다. 사장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됐고, 지금은 관장이 됐습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장학금으로, 멘토링으로. 그때마다 사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도 누군가의 박동철이 되자.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서점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미래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이게 1999년 사장님이 주신 공책입니다. 2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공책 겉 표지에는 색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꿈을 포기하지 말자. 1999년 9월 15일. 윤미래. 박동철은 그 공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의 손이 떨렸다. 미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두 번째로 나선 이는 강동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였다. 사장님,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박동철은 고개를 갸웃했다. 2002년, 그해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던 해죠. 온 나라가 축구 열기로 들떠 있을 때, 저는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동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야반도주하셨어요. 그 빚이 우리 가족에게 덮쳤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는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죠. 어머니는 식당 2곳에서 일하셨고 누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다녔습니다. 저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과 학생에게 필수인 과학 참고서를 살 돈이 없었어요. 물리, 화학, 생물 교재가 각각 2만 원씩, 총 6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려보려 했는데 이미 대출 중이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이 서점을 찾았습니다. 사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하고요. 사장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책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권의 참고서를 꺼내셨어요. 거기에 노트, 볼펜, 계산기까지 더하셨습니다. 이과 학생이 이것들 없으면 안 되지.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 되면 그걸로 충분해.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동훈은 잠시 목이 메었다. 그날 밤 저는 책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른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그 후 2년간 저는 이 서점에 10번도 넘게 왔습니다. 그때마다 사장님은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이건 투자야. 너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2004년
저는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죠. 합격증을 들고 이 서점에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하고 인사드렸는데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노력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사장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교수가 된 후에도 제 연구실에 학생들이 찾아올 때마다 사장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기로요. 지난 10년간 제 연구비의 일부를 모아서 매년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책마루 장학금입니다. 사장님을 기리기 위해서요. 박동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김민준 판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장님, 우리는 모두 사장님의 작품입니다. 사장님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서점 한쪽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달력들이 걸려 있었다. 1993년부터 2025년까지 32장의 달력. 박동철은 매년 그 해가 끝나면 달력을 벽에 붙이는 습관이 있었다. 이수진 교수가 그 달력들을 바라봤다. 4,500명. 그녀가 중얼거렸다. 32년간 4,500명이면 사장님은 거의 매일 누군가를 도우신 거네요. 박동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은 아니었어요. 어떤 달은 한두 명, 어떤 달은 수십 명이었죠. 특히 IMF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제일 많았습니다. 1998년 한 해에만 1200명이 넘었어요. 그가 외상장부를 넘기며 말했다. 그 해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명씩 와서 울먹이며 부탁했어요. 외상으로 주세요 하고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해 우리 서점 순이익은 마이너스 8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 월급과 제 신문 배달 수입으로 적자를 메웠죠. 최태영 변호사가 물었다.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 박동철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내는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망설일 때 아내가 먼저 나서곤 했죠. 당신 주지 마. 그 아이 얼마나 용기 내서 온 건데 하면서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없잖아. 이 아이들이 우리 자식이야. 자식한테 투자하는 게 아까워 하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외상장부를 보며 말했죠. 여보, 우리 잘 살았어. 후회 없어. 서점 안이 다시 한번 울먹임으로 가득 찼다. 박은혜 의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2003년 11월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박동철은 그녀를 바라봤다.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은혜야, 내가, 네, 저입니다. 박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003년 11월, 저는 고3이었습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몇 달간 일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끊긴 거죠. 어머니는 급히 일자리를 찾으셨고 저는 수능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때 제 담임 선생님이 이 서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서점 사장님은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신대. 한번 가보렴 하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의대에 가고 싶은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이 서점에 왔습니다. 사장님께 제 사정을 설명드렸죠. 그러자 사장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사장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박은혜는 그날의 대답을 또렷이 기억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요. 우리 아빠처럼 갑자기 다친 사람들을 제가 돕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서점 안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큰 종이 박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박스 안에는 의대 입시 참고서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생물, 화학, 수학 심화 문제집까지 총 15권이었습니다. 정가로 치면 50만 원은 좋게 넘는 금액이었죠. 이거 작년에 의대 간 학생이 기증한 거야. 아직 깨끗하니까 내가 써. 그리고 이것도. 사장님은 봉투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수능 원서비랑 교통비 쓰렴. 시험 잘 보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은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그 돈과 책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엄마, 나 꼭 의대 갈 거야. 그래서 은인한테 보답할 거야. 그 후 한 달간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사장님이 주신 문제집을 5번씩 풀었어요. 수능 당일 저는 시험지를 받자마자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꼭 잘 볼게요 하고요. 결과는 원하던 의대에 합격이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이 서점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 하자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 실력으로 합격한 거지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감사를 받으려고 도와주신 게 아니구나 하고요. 박은혜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이게 2004년 입학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병원 진료실에 걸어놨어요. 환자를 볼 때마다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요. 사진 속 젊은 박은혜는 의대 대지를 단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액자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책마루 서점 사장님께 감사하며 박은혜 2004년 3월 2일. 박동철은 그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은혜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사장님, 덕분입니다. 박은혜가 말했다. 저는 지난 15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환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다. 최선을 다해 살려야 한다. 사장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환자를 대합니다. 김민준 판사가 외상장부를 넘기며 말했다. 사장님, 이 장부에 적힌 4,50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각각의 숫자 뒤에는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사장님 덕분에 포기하려던 공부를 계속했고, 누군가는 대학에 갔고, 누군가는 꿈을 이뤘습니다. 이건 4,500개의 기적입니다. 사장님이 만드신 기적이에요. 외상장부의 페이지가 1998년 부분에서 멈췄다. 그 애는 유독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한 페이지에 20개가 넘는 이름들. 그것도 매일같이. 1998년 박동철이 중얼거렸다. 그 애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죠. 하루가 다르게 기업들이 무너지고 아버지들이 실직했어요. 그 고통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학기 초만 해도 멀쩡하던 아이들이 한 달 후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도 늘었죠. 참고서는커녕 공책 한 권 사기 힘든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서점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47의 나이, 정장 차림의 그는 조진우. 대형 건설사의 이사였다.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1998년 5월을 기억하십니까? 박동철은 고개를 가웃했다. 조진우는 외상장부를 펼쳐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기 제 이름이 있습니다. 조진우, 1998년 5월 15일. 박동철은 그 이름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는군. 내가 그때. 네. 조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해 5월.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28년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신 거죠. 아버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시작하셨고 저는 신문 배달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집안에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말리셨어요. 진우야, 포기하지 마. 너 공부 잘하잖아. 특목고 갈 수 있어.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목고 입시에는 참고서가 필수였어요. 영어, 수학, 심화 과정 교재만 해도 10만 원은 좋게 넘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조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5월 어느 토요일, 저는 이 서점에 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진열된 참고서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책들이 너무 갖고 싶었지만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1시간쯤 서 있었을까요? 갑자기 서점 문이 열리며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학생, 뭘 찾아? 사장님이 물으셨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특목고 준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들어와. 필요한 책 골라봐.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안으로 이끄셨어요. 서점 안은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저 돈이 없어서. 그러자 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일단 내가 필요한 책 고르는 게 먼저야. 사장님의 그 말씀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영어 심화 교재, 수학 심화 교재, 과학 탐구 교재, 총 6권을 골랐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거기에 공책 10권, 볼펜 2다스, 형광펜 세트까지 더하셨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야? 조진우요. 좋아, 진우야. 이 책들로 열심히 공부해. 돈은 나중에 생기면 주면 돼. 조진우는 목이 메었다. 저는 그 책들을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리자 어머니도 오셨어요.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하시면서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 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았어요. 사장님이 주신 책들은 제게 단순한 교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6달 후, 저는 과학고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생으로요. 합격 통지를 받고 제일 먼저 이 서점에 달려왔어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축하한다. 이제 시작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렴. 그게 나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조진우는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게 그때 사장님이 주신 수학 교재입니다.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페이지마다 제 필기와 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책을 펼치자 빽빽한 연필 자국과 형광펜 밑줄이 나타났다. 어떤 페이지는 너무 많이 펼쳐서 긍이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다. 저는 이 책으로 과학고를 거쳐 서울대 공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건설회사에 입사했어요. 지금은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사가 됐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물들이 동남아 곳곳에 서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 모든 게 사장님이 주신 책 한 권에서 시작됐구나 하고요. 박동철은 그 낡은 책을 받아들고 펼쳐봤다. 페이지마다 묻어있는 소년의 열정과 땀이 느껴졌다. 진우야,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사장님, 덕분입니다. 조진우가 말했다. 저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뒀습니다. 큰아들이 올해 중학교 3학년이에요. 며칠 전 아들에게 이 책을 보여줬습니다. 아빠는 이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었어. 너희 할아버지가 실직하셨을 때 한 분이 이 책을 주셨거든. 그분 덕분에 아빠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나중에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줘. 그게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이야 하고요. 서점 안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점점 커졌다. 김민준 판사가 외상장부를 들어 올렸다. 사장님, 1998년 한 해 동안 사장님이 도운 학생이 1200명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3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 학생들이 모두 진우 씨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IMF로 무너진 가정, 포기하려던 꿈, 그리고 사장님의 도움으로 다시 찾은 희망.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 사업입니다. 외상장부를 보던 이수진 교수의 눈이 한 항목에서 멈췄다. 사장님, 여기 공책 한 권만 적힌 경우가 많네요. 박동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떤 학생들은 참고서는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었지만 공책은 꼭 필요했거든요. 자기 걸로 필기해야 하니까 공책 한 권 1,000원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 1,000원도 큰 돈이었어요. 서점 입구 쪽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30대 후반, 소박한 차림의 그녀는 정수연, 초등학교 교사였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2005년을 기억하시나요? 박동철은 그녀를 바라봤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2005년, 혹시 내가... 네. 정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그의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내 식구였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오빠는 대학생이었는데 등록금을 내느라 가족 모두가 빚을 지고 있었죠.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빠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고. 학용품은 최소한만 사고 참고서는 도서관에서 빌려보겠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트가 필요했어요. 수업 필기를 해야 하는데 중학교 때 쓰던 공책은 이미 다 썼습니다. 정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새 공책을 사려면 1,000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부모님께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설거지해서 버는 돈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방법을 썼습니다. 버려진 전단지 뒷면에 필기를 했어요. 마트 전단지, 피자 광고지, 뭐든 뒷면이 하얗기만 하면 주워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상하게 봤죠. 수연아, 왜 그런 거에 적어? 하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공책 살 돈이 없어서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연아, 왜 공책에 필기 안 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책이 더 편해서요. 그런데 선생님은 제 가방을 보셨어요. 구겨진 전단지들이 가득했죠. 선생님은 한참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책마루 서점 아니? 거기 가서 공책 좀 받아와.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정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계속 권하셔서 결국 이 서점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학생, 공책 사러 왔구나? 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어. 공책 필요하다며?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학생, 부끄러워할 거 없어. 공부하려고 공책 받으러 오는 게 뭐가 부끄러워?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지.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선반에서 공책 5권을 꺼내셨어요. 이거 가져가. 공책은 많이 있어야 해. 필기 많이 하는 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거든.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공책들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선생님 되면 어려운 학생들 많이 도와줘. 그게 나한테 주는 답례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정수연은 가방에서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냈다. 이게 그때 사장님이 주신 공책입니다. 1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공책을 펼치자 단정한 필기체로 가득 채워진 페이지들이 나타났다. 수학 공식, 영어 문장, 역사 연표, 한 줄 한 줄이 한 소녀의 절실함으로 빼곡했다. 저는 이 공책들로 3년간 공부했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5권의 공책, 그리고 그 후에도 몇 번 더 받은 공책들. 고3 때 저는 교대에 지원했습니다. 사장님의 말씀대로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첫 월급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서점에 오는 것이었어요. 공책값을 드리려고요. 하지만 사장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대학 책 사. 나한테 줄 필요 없어 하시면서요. 정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장님, 저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제 반에는 30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매 학기 초마다 저는 아이들을 관찰합니다. 누가 공책이 부족한지, 누가 필기구가 없는지, 그리고 조용히 도와줍니다. 선생님이 주는 선물이야. 공부 열심히 해 하면서요. 꼭 사장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지난 10년간 제가 도운 학생이 200명이 넘습니다. 공책, 필기구, 가끔은 책도 사줬어요. 제 월급의 10%를 그 일에 씁니다. 그게 사장님께 드리는 제 답례입니다. 박동철은 그 낡은 공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19년 전 1,000원짜리 공책 한 권이 한 교사를 만들고 그 교사가 다시 200명의 학생을 도왔다. 김민준 판사가 말했다. 사장님, 보십니까? 공책 한 권의 기적입니다. 사장님이 준 1,000원짜리 공책 하나가 200명의 학생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200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사장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오후 6시, 서점 밖은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은 여전히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최태영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32년간 적자를 내면서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박동철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도서관 사서로 일했고 저는 새벽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와 서점 적자를 메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IMF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한 달 적자가 100만 원을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도 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리고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신문 배달. 9시에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서점 안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도서관 일이 끝나면 저녁에 학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명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돈 벌 기회였거든요. 그 돈으로 개학 시즌에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이수진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박동철은 먼 곳을 바라봤다.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이 주셨던 공책 기억나시죠? 그 공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할 뻔했던 제가 중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어요. 비록 대학은 못 갔지만 중학교 졸업장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평생 공장 노동자로 살았을 겁니다. 책 한 권 읽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평생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선생님 영정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처럼 살겠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35에 이 서점을 열었습니다. 장사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을 돕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서점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노인 한 분이 앞으로 나섰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박동철의 옛 이웃이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저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박 사장님 서점이 문 연 지 1년 후부터 쭉 지켜봤죠. 박 사장님 부부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새벽 4시면 집에서 나가 신문을 돌리고 9시에 서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또 편의점에 가셨어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서관 일이 끝나면 저녁 7시부터 학원 청소를 하셨죠. 두 분이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일입니다. 그게 힘들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노인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한 번은 사장님이 쓰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2007년 겨울이었어요.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셨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사흘 만에 퇴원하셨어요. 계약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학생들이 참고서 사러 올 텐데 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서점 안은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강동훈 교수가 물었다. 사장님, 가족들은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이. 박동철은 쓸쓸히 웃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작은아들은 공무원이에요. 둘 다 좋은 직장에 다니죠. 하지만 아이들은 제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사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장사하시면 안 돼요? 하고 물었죠. 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버지는 학생들에게 공짜로 책을 주느라 우리 가족이 가난하게 산다고요. 아이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옷 입고 학원 다니는데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큰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서점만 제대로 됐어도 이럴 필요 없었을 텐데 하고요. 박동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제 가족을 희생시킨 거죠. 남의 자식을 돕느라 내 자식을 못 돌본 겁니다.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김민준 판사가 말했다. 사장님,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선택하셨어요. 4,500명의 미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 자녀분들도 훌륭하게 잘하셨잖아요. 그건 사장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 교수가 덧붙였다. 사장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셨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인생의 아버지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게 사장님이 만드신 가족입니다. 4,500명의 자녀를 둔 위대한 아버지. 외상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가장 최근 날짜가 나타났다. 2025년 2월 14일 한지민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학 원서비 5만 원 수험서 3권 김민준이
그 항목을 가리켰다. 사장님, 이게 마지막 외상인가요? 박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석 달 전입니다. 지민이라는 학생이 왔었죠.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박동철은 그날을 떠올렸다. 2월 중순. 추운 날이었습니다. 서점 문이 열리며 여학생 하나가 들어왔어요. 교복 차림이었는데 외투가 너무 얇아 보였습니다. 학생이 한참을 서성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여기서 외상으로 물건 살 수 있나요? 하고요. 요즘 학생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외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학생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필요한데? 학생이 대답했어요. 대학 원서비가 없어서요. 박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학생 사연을 들어보니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데 최근에 아프셔서 일을 못 하신다고 했어요. 대학에 가고 싶은데 원서비가 없다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려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어느 대학 가고 싶어?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사범대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또 한 명의 정수연이 탄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박동철은 외상장부를 쓰다듬었다. 저는 봉투에 5만 원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수험서 3권도 함께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선생님 되렴 하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이거 언제 갚아드리면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되면 어려운 학생들 도와줘. 그게 나한테 주는 답례야.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꼭 훌륭한 선생님 될게요. 그게 제 마지막 외상이었습니다. 서점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박동철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사장님, 한지민이었다. SNS에서 서점 폐업 소식을 봤어요. 그래서 달려왔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사장님, 이거 원서비로 받았던 돈이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았어요. 받아주세요. 박동철은 고개를 저었다. 지민아, 그 돈 내가 써. 대학 가면 교재 사야 하잖아. 아니에요. 지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 합격했어요.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 전액 장학금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돈 이제 안 필요해요. 사장님이 도로 가지세요. 박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민아, 정말 합격했구나. 축하한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지민이 말했다. 사장님이 주신 그 돈과 책이 없었으면 저는 대학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꼭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거예요. 사장님처럼요. 서점 안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 한지민은 박동철을 꼭 안았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김민준 판사가 외상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며 말했다. 사장님의 마지막 외상이 또 한 명의 훌륭한 교사를 만들었습니다. 32년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지민 학생을 통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지민 학생이 가르칠 아이들,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사장님의 정신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이수진 교수가 덧붙였다. 사장님, 이제 우리가 사장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우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난 4월간 37명이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연락 온 150명도 참여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박동철은 놀라 손을 내저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자격 있습니다. 최태영 변호사가 말했다. 사장님은 32년간 우리를 도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 돈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장님의 노후 생활비. 둘째, 책마루 장학재단 설립. 재단을 만들어서 사장님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용품을 지원하는 거죠. 사장님은 은퇴하셔도 사장님의 정신은 계속됩니다. 박동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다. 저녁 8시. 서점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소식을 들은 졸업생들, 학부모들, 동네 주민들. 한 중년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왔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여기서 아들 참고서 샀던 제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됐어요. 사장님이 외상으로 주셨던 책 덕분이에요. 한 노인이 손수 쓴 편지를 건넸다. 사장님, 제 손주가 사장님 덕분에 대학 갔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한 청년이 기타를 들고 와서 서점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사장님, 저 2010년에 여기서 악보집 받았던 학생이에요. 지금은 음악 선생님이 됐습니다. 사장님께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100명, 200명, 300명. 저녁 9시가 되자 골목길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 방송국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SNS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사장님, 잠깐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동철은 당황스러워했다. 저는 별로 할 말이. 사장님, 김민준 판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건 사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박동철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다. 사장님, 32년간 4,500명을 도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박동철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제가 어릴 때 한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공책 한 권이었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공책 한 권, 책 한 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받으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박동철의 대답은 단호했다. 외상장부에 적은 건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갚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돈을 쓰면 없어지지만 기억은 영원하니까요. 제가 도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 그게 제일 큰 보상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32년간 적자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박동철은 서점 안을 둘러봤다. 그곳에는 판사, 의사, 교수, 변호사, 교사, 그가 도왔던 학생들이 서 있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일했고 아내와 함께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가난했지만 진짜 부자였습니다. 4,500명의 자녀를 둔 부자였어요. 서점 앞거리가 각수 소리로 가득 찼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환호했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사장님, 후회하시는 건 없습니까? 박동철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단 하나도. 만약 다시 태어나도 저는 똑같이 살 겁니다. 제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어. 후회 없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방송 카메라가 서점 안팎의 모습을 담았다. 외상장부를 둘러싼 사람들, 눈물 흘리는 졸업생들, 꽃다발로 가득한 서점 입구. 그날 밤 뉴스는 이 이야기를 메인으로 다뤘다. 32년간 4,500명을 몰래 도운 서점 주인. 은퇴하자 나타난 감동의 재회. 뉴스를 본 전국의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런 어른이 진짜 어른이다.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우리 애들한테 꼭 보여줘야겠다. 교육은 경제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셨네요. 다음 날 아침, 책마루 서점 앞에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줄을 섰다. 꽃을 들고 온 사람, 편지를 쓴 사람, 그저 인사를 드리고 싶어 온 사람들. 한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왔다. 얘야, 저분 잘 봐. 저런 어른이 되어야 한다. 한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딸, 세상에는 저런 분들도 계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박동철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세요.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면 됩니다. 그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 책마루 장학재단 창립 기념식이 열렸다. 박동철이 도왔던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재단이었다. 재단 이사장은 김민준 판사, 이사진에는 이수진 교수, 최태영 변호사, 박은혜 의사, 강동훈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박동철이 32년간 해온 일을 체계적으로 이어가는 것. 초대 2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재단은 한 달 만에 10억 원을 넘어섰다. 전국에서 기부금이 쏟아진 것이다. 책마루 서점 이야기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기념식장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박동철이 직접 도왔던 학생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뉴스를 보고 감동받은 시민들. 김민준 이사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삶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박동철 사장님은 32년간 4,500명의 학생을 도우셨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할 것입니다. 책마루 장학재단은 매년 300명의 학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용품, 장학금,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박 사장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수진 교수가 단상에 올라 발표했다. 재단은 전국 100개 학교와 협력하여 책마루 도서관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각 도서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무료 학용품 지원 코너가 마련됩니다. 공책, 필기구, 참고서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서관에는 박 사장님의 사진과 이야기가 전시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장님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요. 다시 박수가 터졌다. 최태영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다. 재단은 책마루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우리, 즉 박 사장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학생들을 지도할 것입니다. 판사, 의사, 교수, 변호사, 교사,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멘토링이 아닙니다. 박 사장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박동철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옆에는 두 아들이 앉아 있었다.
큰아들 박준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보다 남의 아이들을 더 챙기시나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큰 가족을 돌보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는 제게 가장 큰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나눔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게요. 할아버지처럼 사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작은 아들도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제 아버지여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동철은 두 아들을 꼭 안았다. 30년 넘게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녹아내렸다. 기념식이 끝난 후 박동철은 옛 서점을 찾았다. 이미 폐업한 서점이었지만 그는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빈 서점. 책장은 비었고 먼지만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학생들로 가득한 서점이 보였다. 공책을 고르던 소녀, 참고서를 펼쳐보던 소년, 망설이며 외상을 부탁하던 아이들. 그는 낡은 의자에 앉아 외상장부를 펼쳤다. 4,500개의 이름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김민준, 이수진, 최태영, 박은혜, 강동훈, 윤미래, 조진우, 정수연, 한지민.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모습, 간절한 눈빛, 고맙다는 인사.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다. 2025년 6월 30일. 마지막 날. 4,500명의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제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박동철. 그는 장부를 덮고 가슴에 안았다. 이 장부는 재단에 기증될 예정이었다.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서점을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안녕. 책마루. 고마웠어. 6개월 후 전국 100개 학교의 책마루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수많은 학생들이 찾아왔다. 여기 공책 정말 공짜예요? 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와, 진짜 신기하다. 한 초등학생이 공책 5권을 들고 사서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안 갚아도 돼요? 그럼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 나중에 커서 다른 친구들 도와주기. 네, 약속할게요. 아이의 환한 웃음. 그 웃음 속에 박동철의 정신이 살아 숨쉬었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박동철은 손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TV에서는 재단 관련 뉴스가 나왔다. 책마루 장학재단. 첫 해 500명 지원. 전국적 확대 예정. 손주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TV에 할아버지 나왔어요. 박동철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봤구나.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알아요. 대단한 건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나도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박동철은 손주를 꼭 안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이렇게 자랐어. 우리 잘 살았지? 정말 잘 살았어.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32년의 여정. 4,500명의 인연.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사랑. 책마루 서점은 문을 닫았지만 박동철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